안녕하세요. 오늘은 동기부여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학습과 동기,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경쟁, 협력, 어떤 것이 동기부여에 더 좋은가? 라는 부제로 삼았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좀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 상담하실 때 우리 애는 뭐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동기가 없거든요. 동기가 없으면은 이걸 갖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사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경험과 제가 아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은 아이의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기부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학습 동기부여라고 하죠. 공부할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기부여라는 거는 되게 이론이 많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론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외적 동기가 있고요. 내적 동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상과 벌 중에서요,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두 가지잖아요. 먼저 벌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 다음 상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외적 동기라고 하는데, 동기 중에 비교해 보면은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내적 동기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동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겠다는 이유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엄마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공부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내가 공부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유 중에서 제가 뽑아본 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경쟁, 또 하나는 협력입니다. 이렇게 제가 적었지만요, 요 두 가지가 꼭 내적 동기에만 해당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 중에서 제시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먼저 경쟁은요, 외적 동기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뭐 이런 거죠. 이번에 네가 전교 1등을 하면은 엄마가 상을 줄게. 그 상이 뭐냐면 뭐 핸드폰, 컴퓨터를 바꿔줄게.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동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잘라서 이렇게 놔야겠네요. 반대로요, 벌의 경우에는 너 만약에 1등을 못하면 10대 맞아. 아, 요새 이러지 않으시죠? 핸드폰 종료야. 뭐라고 그러죠? 핸드폰 뺏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벌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과 벌이 등장하는 경우에 그 상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뭔가 해야겠다라는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벌을 통해서 이번에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동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벌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이거는 많이 쓰시는 부분이죠. 뭐 이번에 몇 등 못하면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메슬로우의 욕구 외계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안전의 욕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의 욕구에 벌이 들어가면 안전을 위협받게 돼요. 정서적인 안정을 저해합니다. 상당히 안 좋고요. 이거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상은 외적 동기에서 쓸만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상도 별로 좋지 않아요. 외적 동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 외적 동기를 어떻게 하면 내적 동기화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쟁과 협력에서 그 답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적 동기에서 그 경쟁 부분을 들어가자면 다들 뭐 공부하실 때 소시적에 한 번쯤 해보셨을 법한 뭐 A랑 B가 있어요. 둘이 경쟁하는 거죠. 선의의 경쟁,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스포츠에서가 기본적으로 경쟁을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A와 B는 내가 더 잘할 거야. 너도 잘하는 애지만.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열심히 해서 더 잘하고 나서 서로를 기뻐해 주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죠.
실은 뭐 A가 이겼다 그러면은 B는 상처를 받습니다. 반대로 B가 이겼다 그러면 A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둘 관계 때문에 A가 이겨도 기뻐하기가 그래요. 지면은 열받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가 그닥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경쟁만 보자면요. 그래서 그 경쟁을 통한 그 과정은 그 서로 마음 상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운동은요 어차피 1등과 2등을 가리는 게 기본이에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합에서 내가 얘를 이겨야 승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예 규칙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은 경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경쟁 체제로 가서 효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경쟁 속에 그 굉장히 그 아름다운 요소들이 좀 많죠. 다른 어떤 자신을 이겨냈다든지 우리 팀이 승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여간 운동과 공부가 같으냐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비유를 하긴 하지만 달리기로 비유하잖아요. 달리기는 경쟁이죠. 우리가 1등을 해야 한다. 결국 이 얘기가 됩니다. 근데 협력의 경우에는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협력은요, 누가 해가지고 이겼다가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어떤 의미의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얘네들은 그 경쟁은 상대평가라면요. 협력은 그 절대평가에 해당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물론 100% 다 맞지는 않고요. 근데 여기서 경쟁과 협력이 무엇이 더 좋으냐라고 말한다면은 되게 어폐가 있어요. 그 경쟁이 좋다, 협력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이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사례들입니다. 자, 먼저 그 학창 시절 때 생각해 보셔요. 학창 시절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뭐였나요? 부모님들 또는 학생들 어떠세요? 그 내가 얘를 이겨가지고 아주 행복했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있어도 대놓고 기뻐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정말 미운 놈이 있었다면은 내가 이기고 기뻐할 수 있었겠네요. 대체로는 그런 것보다 애들이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기억 중에 하나가 체육대회예요. 근데 체육대회를 물어봐요, 애들한테. 너 체육대회 때 뭐가 재밌었냐? 그러면은 그때요 누가 뭐 했는데요 우리 반이 우승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우승하지 못한 반들이라든지요, 응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찌질하게 놀던 반이었다면은 체육대회를 이렇게 즐겁게 기억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딱히 있지 않다면. 체육대회는 우승을 하거나 응원상을 타거나 이런 게 전제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체육대회 특성 자체가요 아주 잘 결합되어 있어요. 경쟁, 그 다음에 협력. 자, 다들 딱 떠올리면은 저것도 그렇지 않으세요? 줄다리기.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경쟁이죠. 이겨야 돼요. 하지만 협력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협력하고 우리가 긴장하고 열심히 하고 거기에 성취를 했을 때 우리는 이거 가지고서 굉장히 좋게 기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단체 줄넘기라든지 이런 거. 반면에 생각보다 이 체육대회 중에 구기 종목은 좀 덜합니다. 우리 반이 잘한다고 막 되게 기분 좋긴 하는데요. 줄다리기가 더 효과가 큰 까닭은 구기 종목은 아이들이 일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축구였다. 그러면은 축구에 나갔던 아이들은 굉장히 기분 좋아 기뻐하는데 그걸 구경하던 애들은 그닥 그렇게 뭐 재밌게 보지 못해요. 뭐 농구도 그렇고요. 아무튼 구기 종목 쪽에서는 전체가 하나가 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비교적 줄다리기가 강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개인전으로 갈 수 있는 거 달리기로 갈까요? 달리기? 이것도 애매하네.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더 일부가 출전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반 애들이 막 뛰고 우리를 대표해서 뛰는 거기 때문에 되게 멋있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막 복잡합니다. 하여간 이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보통 우승을 기뻐하는 까닭은 경쟁과 협력이 굉장히 잘 조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조화. 그렇다면 이 중에서 뭐가 더 큰 걸까요? 경쟁이 클까요? 협력이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둘 중에 비교하면은 협력이 더 컸다고 봐요. 이런 겁니다. 체육대회 때, 어떤 종목에 우승을 했는데요. 애들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뭐 했는지도 몰라요.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에 승리했을 때, 이때가 즐거운 것 같은데, 그 비슷한 예시가 뭐 환경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했다, 우리가 해냈다 라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협력을 해서 우리가 했고요,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우리가 학습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수업 체제 중에서 좀 특이한 체제가 하나 있습니다. 퀴즈 수업이라는 거를 제가 하는데, 뭐 이거는 뭐 통칭하는 거니까요. 애들한테 퀴즈 수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전 좀 이게 상당히 좋은 방식이었는데,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9개 조가 나와요. 이 정도 9개 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각 조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매겨줘요. 이 번호의 기준은 저번 시험 성적입니다. 저번 시험 성적을 해가지고 엑셀로 소트를 해서요, 쫙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놀랍게도 이게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서로 안 친한 애들이 붙기도 하고요. 여자가 많기도 하고, 남자가 많기도 하고, 친한 애가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서로 좋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여기는 1조, 뭐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이렇게 해서 수업을 제가 하거든요. 그럼 앞에 이제 교탁이 있겠죠. 교탁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다가 기습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다가 갑자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들이 아는 사람은 손을 확 들어요. 손을 들고 제가 묵지발을 합니다. 이 묵지발은 이제 또 재밌는 요소인데, 이거는 경쟁과 협력은 아니고요. 그래서 묵지발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만약에 1조에 4번이 이걸 따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저 표에다가 점수표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1조에 뭐 1점 이렇게, 요건 이제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1조에 1점을 기록하면은 이 4번 애가 이걸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1, 2, 3번 애가 잘했다고 얘기해줘요. 근데 이건 제가 유도를 했다기보다는 의도한 겁니다. 의도. 정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 3, 4번 애들이 1, 2번한테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할 때 어떤 거에 문제를 내가 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저한테 막 1, 2번한테 물어봐요. 그 답이 뭐냐고. 그럼 1, 2번 애들이 막 알려주죠. 자, 이 두 가지가 협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확대해 보면은 그 공부할 때 멘토와 멘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멘토는 도와주는 사람, 멘티는 공부하는 사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많이 짝지어 주는데, 이 멘토랑 멘티가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수업 형태입니다. 수업의 내용도 거의 가리지 않고요. 수업의 그 시간도 가리지가 않아요. 애들이 되게 재미있어하는 그런 수업들로 많이 가는데, 이렇게 하는 까닭이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수업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시작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경쟁과 협력을 너무 잘 조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애들이 어느 날마다 자기네가 이게 눈에 띄는 날이 있어요.
되게 잘한 날이 있습니다. 이게 삘이 오나 봐요. 그럼 막 잘할 때 다른 조가 막 견제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끝내 자기네 조가 승리해서 했을 때 애들이 환호를 질러요. 우와,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고 우리 이제 간단한 상을 주고 이렇게 끝나는데, 그때 경쟁과 협력이 너무 조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 안 친한 애들이 이 안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친해집니다. 또는 공 못한 애가 있잖아요. 그럼 공 못한 애들 도와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시험 때 이 위치가 바뀌면 애들이 되게 놀라고 칭찬해줘요. 우와, 제가 1번이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방식은 경쟁과 협력에 대한 걸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이건 제가 예시로 든 겁니다. 이 수업을 목표로 했던, 이 수업을 방법으로 해가지고 목표로 삼았던 것이 경쟁과 협력을 통한 재미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과 협력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둘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협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먼저 학생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생 입장에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했으면 좋겠는 게,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요. 지나친 경쟁심을 갖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의미 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전교 1등 한 놈이 있었거든요. 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놈 따라잡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루는 잘 모르겠어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근데 근해 공식이었어요. 근해 공식 이거 이게 뭐였지? 하고 물어봤더니 너무 기본적인 걸 물어봐서 창피하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근해 공식은 이거야. 우선은 막 x는 뭐 어쩌고저쩌고 루트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되게 황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유도해 볼까? 하더니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인데 이거 갖다가 막 이항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난 그냥 근해 공식을 물어봤을 뿐인데 이 친구는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지금 이걸 통해 공부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걸 갖다가 듣고서는 공부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얘한테 물어봐가지고 얘한테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물어보지 않을 거야. 내가 물어보면 공부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아이고, 나 다음 시험 어떻게 했냐면요, 이 전교 1등은 그대로 전교 1등 했습니다. 나만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이놈이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한테 붙었습니다. 붙어서 같이 공부하자 했는데 그놈도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같이 짝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계속 서로 물어보고 알려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전교 1등 또 똑같이 했고요. 1등. 저는 전교 5등을 했습니다. 이게 제 지금까지 최고의 성적이에요. 부끄럽게도. 전교 5등을 하고 얘 반에서 1등, 반에서 2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적을 하고 나서 그때 느꼈던 것이 경쟁심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우리 둘로 해가지고 승부를 낼 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지금 이게 내신 때문에 좀 개념이 다르지만요. 당시에 저희 목표는 수능이었거든요. 어차피 수능은 우리 학교에서 1등 하나 2등 하나 차이가 없잖아요. 이 친구랑 나랑 같이 공부해서 같이 1등 하는 것. 되게 확대해서 우리가 전교 1등, 1, 2등 하는 게 아니라 전국 1, 2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이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경쟁심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나친 경쟁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게 되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적당한 그 스트레스는 도움이 되는데 큰 스트레스는 도움이 안 돼요. 이기면 기쁘죠. 지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나친 경쟁심으로 난 얘를 이길 거야 이런 생각보다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스터디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어려울 거예요. 스터디부로.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럴 텐데, 스터디 그룹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 팀이에요. 이 팀으로 만든 이 친구랑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뭐 나 친한 친구가 있는데 좀 성적도 비슷한 게 좋아요. 이게 너무 차이 나버리면 좀 곤란합니다. 근데 약간 잘하는 친구가 더 좋겠죠. 무엇보다 저랑 같이 공부할 생각이 있는 친구여야 되고, 그 A랑 B라는 친구가 같이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할 내용이 이번에 국어가 1단원하고 2단원이다 그러면은 A는 1단원을 맡아서 요약 정리해오고 B는 2단원을 맡아서 요약 정리해오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A는 1단원에 대한 강의를 해주고요, B는 2단원에 대한 강의를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빼놓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막 필기하고. 이해되시죠? 그런 거 많아요. 뭐 수업할 때 너는 국어를 맡아서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적어, 이런 식으로. 물론 뭐 둘 다 할 수 있는 거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범위를 나눠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둘이 너무 잘한 겁니다. 너무 기쁠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졌다? 사실 떨어지긴 좀 어렵겠죠?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둘이 같이 했는데요, 뭐.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공부할 때 실패해도 외롭지 않고요, 성공하면 훨씬 더 기쁘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건 하나의 안이에요, 안. 이게 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경쟁과 협력을 갖다가 좋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 부분은 적용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가장 좋은 형태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칸이 좀 좁네요. 부모님 여쭤볼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먼저 경쟁을 조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쟁을 조장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흔히 많이 그러시거든요. 이번에 몇 등 안에 들면 뭐 해줄게. 이게 이제 경쟁을 조장하는 말이 되거든요. 뭐 정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상대평가보다는요, 절대평가가 나아요. 상대평가로는 뭐 아까 뭐 몇 등에 뭐 몇 등 이렇게 하고, 절대평가로는 평균 몇 점 정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절대평가로 제시하실 때 아이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수준을 제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 이거 몇 점은 돼야지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은 크지 않아도 돼요. 별로 안 좋지만 상은. 근데 크게 뭐 엄청 좋은 거, 비싼 거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10,000원짜리 상품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모르게, 엄마가 그냥 선물을 준비할게, 뭔지는 그냥 기대만 해,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상 자체가 크거나 이런 건 차이가 없고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작으면 실망하겠지만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기쁨을 조성을 하시면서, 대신에 절대평가 기준을 조금만 높게 해주시거나 얘가 할 수 있겠다는 수준만 가시는 겁니다. 왜냐면 중요한 거는 이거 절대평가를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이기 때문에, 성공시키는 게, 그러니까 절대평가 기준에 올라간 성적을 올린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목표한 거를 성공시킨다 하는 그런 성취에 대한 감각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쟁을 조장하지 않으시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협력을 좀 유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이거 떠오르는 거는 형제 자매들 간에 또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식이 어떨까 생각은 좀 해요. 예를 들어 대학생 언니 오빠가 있으면은 이번에 얘 공부한다고 하니까 공부시켜가지고 평균 요거 아까 한 것처럼 몇 점 정도를 만들면은 둘에게 어떤 선물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이게 또 제가 또 외적 동일 얘기를 하고 있죠. 내적 동일 유도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꼭 형제자매가 아니어도 좋고요, 친구들도 괜찮고요. 협력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답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고, 실은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과 협력을 좋아해서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게 좋고요. 내적 동기가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크고 있다라는 그런 기쁨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게 하실 때도 본인이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목표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마이너스적인 목표, 플러스적인 목표. 이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이런 거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이번에 평균 90 안 되면 핸드폰 정지 시킬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 이런 거는 되게 마이너스적인 목표거든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여기를 제로라고 했을 때요, 얘네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까닭은 제로를 위해 가는 겁니다. 잘해야 0이에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안전에 위험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매슬로우에. 그런데 반대로 플러스적인 요소, 90이 되면 선물을 줄게 라고 한다면은 플러스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패해도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대체로 보면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고 싶으시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외적 동기밖에 없으실 거예요. 거의 그래요.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건 본인이 공부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 잘 지켜보셔서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지나치게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